제 월급은 400만 원. 시어머니는 매달 시누이에게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장 친정으로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비웃듯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우리 그냥 나가자.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일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뒤섞여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토요일은 지난 일주일간의 경무에서 벗어나 조금 더 늦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월급 400만 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땀방울이었고 회계장부를 맞추기 위해 홀로 야근하던 밤들이었고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고 삼켜야 했던 차가운 점심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규모가 큰 만큼 규율도 엄격해서 작은 실수 하나가 한 달 월급을 날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어깨에 짊어진 무게를 항상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까지도요. 저는 남편 민준 씨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게임을 했는지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민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손이 조금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뻤습니다. 채소를 씻고 고기를 양념하고 당면을 삶아 정성껏 볶았습니다. 고소한 참기름과 간장 냄새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분주하게 요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돌려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최 여사는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을 입은 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눈빛은 언제나 저를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닌 고용인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 소파로 직행하더니 옆에 있는 작은 서랍장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색 표지에 고무줄이 칭칭 감긴 낡은 통장. 그것은 어머니의 것이 아닌 바로 제 월급 통장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4년. 저는 4년 내내 월급 통장을 시어머니께 맡겨야 했습니다. 젊은 애가 돈을 관리하면 낭비하기 십상이라며 나중에 큰일을 치를 때를 대비해 당신이 모아주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준 씨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맡아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자기는 일에만 집중해. 하지만 저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 월급 400만 원에서 민준 씨 명의로 된 이 집의 대출 원리금 1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은 단 사흘도 제 손에 머물러 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소파에 앉아 그 붉은 통장을 유리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통장을 누른 채 그녀는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곧 돈을 받아낼 채권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잡채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거대한 문제가 곧 닥칠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 붉은 통장은 신호탄이었습니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착취 계획이 이미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었다는 신호. 저는 잡채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하세요. 최 여사는 통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밥이 문제냐? 이리 와서 앉아봐라. 너랑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상의는 결코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명령이었고 월급 400만 원짜리 며느리인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복종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곧 떨어질 끔찍한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지뢰밭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 모든 것이 폭발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저는 김수진, 인내와 순종에 익숙해진 아내이자 며느리였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통장을 펼쳐 몇 장을 넘겼습니다. 매달 제 월급이 찍힌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알아야 할 그 숫자들은 이제 완벽하게 그녀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뜨거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긴장감을 즐기기라도 하듯 그 행동은 지독히도 느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마저 그녀의 목소리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수진아. 그녀는 거짓된 다정함이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도 벌써 4년이구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도 알고. 저는 작게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 칭찬은 곧 다가올 쓴약을 감싼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4년간 내 돈을 관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최 여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 이 집안을 위해서, 내 남편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내 시누이 미나를 위해서 그런 거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시누이 미나, 갓 25살이 된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번듯한 직장 하나 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란 탓에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그녀가 타고 다니는 비싼 스쿠터, 메고 다니는 명품 가방은 모두 제 월급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미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다정한 표정 없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미나도 다 컸으니 독립해서 따로 살고 싶어 하더구나. 친구들이랑 편하게 어울리려면 그게 좋겠지. 그 애도 자기 말로는 자립할 공간이 필요하다더구나. 그녀는 자립이라는 단어를 비꼬듯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자립이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구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다 생각해봤다. 민준이가 오빠고 이 집 장남이니 동생을 챙겨야지. 하지만 걔 월급은 뻔하고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잖니. 네가 걔 아내니 부부가 한마음으로 도와야지. 드디어 최 여사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펼쳐 굵게 찍힌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넌 매달 400만 원씩 벌어오잖니. 네가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이야. 그러니 책임도 더 커야지. 내가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 미나한테 매달 200만 원씩 보내거라. 최 여사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최 200만 원. 제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를 올려다보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님. 얼마라고요? 최 여사는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불쾌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200만 원. 내 월급의 딱 절반. 내가 계산 다 해봤다. 이 집 대출금 매달 100만 원씩 네가 내고 있잖니. 목이 바싹 말라왔지만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대출금 100만 원은 제가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럼 300만 원이 남는데 300만 원이면 뭐? 최 여사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동생이랑 고통을 분담하라는 거 아니냐. 미나가 나가서 월세 내고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해. 민준이는 오빠로서 동생 고생하는 꼴 못 봐. 최 여사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시누이 돕는 게 곧 네 남편 돕는 거다. 생각해봐라. 매달 200만 원씩 미나한테 바로 보내주면 이 집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는 거야. 이기적으로 너만 챙긴다는 생각 안 들게 처신 잘해라.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억지로 눌러 참았습니다. 200만 원은 빌려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거조승 빌려주는 것도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노골적인 착취였습니다. 저는 최 여사와 테이블 위에 붉은 통장을 번갈아 보며 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자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항해봤자 더 큰 문제만 생길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만이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엄마를 끔찍이 사랑하고 여동생을 아꼈습니다. 과연 그가 저를 위해 공정한 한마디를 해줄까요? 아니면 또다시 모른 척하며 저 혼자 이 폭풍을 맞서게 내버려 둘까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는 동안 맛있게 볶아놓은 잡채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대로 침묵하면 모든 것을 동의하는 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로 살아온 지난 4년, 저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석으로 침묵하면 대석하면 그럭하면 펌펌. 하지만 이번에 요구하는 2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제 인내의 한계를 훌쩍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떨리고 가냘팠습니다. 저희 부부가 미나를 챙겨야 한다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제 사정도 좀 헤아려 주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짊어진 부담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집 대출금 100만 원씩 내라고 하셔서 월급 통장을 다 맡기고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왔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대출금 100만 원을 빼면 300만 원이 남고 거기서 미나에게 200만 원을 주면 제게 남는 건 매달 100만 원 뿐이에요. 저는 최대한 공손한 어조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속에서는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00만 원이면 네가 쓰기에 충분하고도 남지. 하지만 어머님, 저희 부부 생활비도 생각해 주셔야죠. 저는 시어머니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항목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내는 식비도 있고 관리비나 인터넷 요금 같은 공과금도. 아, 관리비랑 가스비는 민준이가 낸다고 했잖니. 최 여사는 불만스럽다는 듯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남자가 책임져야 할 돈이라고. 네, 그건 민준 씨가 내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주유비, 커피값, 점심값도 부족해서 제가 보태주고 있고요. 가끔 친구들이랑 술이라도 한잔 하려면 제가 따로 용돈을 줘야 눈치 안 보고 나갈 수 있어요. 저는 말이 끊기면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까봐 숨가쁘게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저도 여자인데 옷도 사 입어야 하고 화장품도 사야 하잖아요.
매달 저희 부모님 찾아뵐 때 작은 선물이라도 사가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100만 원으로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두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이미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저 정말 힘들게 일해요. 야근까지 해가면서 겨우 400만 원 버는 거예요. 미나한테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200만 원은 정말 무리예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조금만이라도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과거에 고생해본 어른으로서 제 어려움을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차갑게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꼈습니다. 말 한 번 길게 하네. 첫째, 미나가 독립해서 나가 살면 이제 집에서 밥 먹을 일 없으니 식비는 줄어들겠지. 걔가 오피스텔에서 직접 해먹는다는데 네가 신경 쓸 거 없잖아. 둘째, 넌 민준이 아내고 이 집 며느리야. 시부모 봉양하고 시누이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다. 친정에 선물 사가는 돈은 좀 줄이면 될 거 아니냐. 연세 드신 분들이 돈 쓸 일이 뭐가 많다고. 최 여사는 저의 미약한 저항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져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수진아, 네가 한 가지 잊은 게 있구나. 저는 최 여사의 갑작스러운 말투 변화에 놀라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벽에 걸린 작은 결혼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집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 시어머니의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이 집은 민준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 사준 집이야. 내가 4분의 3을 먼저 내줬다고. 우리 집 돈, 내 돈으로. 나머지 4분의 1만 대출받은 거야. 최 여사는 경멸이 가득 담긴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매달 내는 100만 원. 그게 큰 돈인 줄 알아? 그건 그냥 명분일 뿐이야. 100만 원 냈다고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라도 생긴 줄 아니? 아니, 넌 아무 권리도 없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 여사는 법적인 서류와 집주인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저를 짓밟고 제가 바친 모든 노력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대출금을 갚고는 있지만 이 집은 민준이 집이야. 너희 둘이 여기서 사는 거고 월세도 안 내고 이렇게 번듯한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복인 줄 알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네가 내는 100만 원, 난 그냥 월세라고 생각한다. 알겠어? 넌 이 집의 대출금이나 내 권리에 대해 떠들 자격이 없어. 민준이는 내 남편이고 내 가족이야. 내 월급으로 시댁을 챙기는 건 책임이자 의무라고. 최 여사의 말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 매달 1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거절했으며 사고 싶은 것들을 수없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이 월세라니, 남편과 한 집에 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니요. 저는 힘없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랑 민준 씨는 부부고 대출금은 저희 둘의 공동 재산이잖아요. 공동 재산은 무슨. 최 여사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너 그렇게 말하는 건
이 집을 민준이랑 반으로 나누겠다는 속셈 아니냐? 꿈도 꾸지 마. 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주위를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우리 민준이가 착해서 너한테 뭐라고 안 하는 거지. 다른 집 같았으면 너처럼 욕심부리는 며느리는 진작에 쫓겨났어. 내 위치를 똑바로 알아야지. 월급 400만 원 번다고 유세 떨지 마라. 미나는 내 딸이고 넌 며느리야. 내 딸을 챙기는 건 내 의무라고. 최 여사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저를 완벽한 수세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수입원이었지만 돈 버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권리는 박탈당했고 노력은 무시당했습니다. 제가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 가꾼 이 집에서 저는 너무나도 작고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최 여사의 뻔뻔한 논리 앞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재산 소유권과 며느리는 시댁을 챙겨야 한다는 불공평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에 제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가 침묵하는 것을 본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듯 방금 자신이 한 말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냉정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든 저항 의지를 꺾어버린 시어머니는 평소 가계부를 쓸 때 사용하던 작은 계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피고인이고 그녀는 판사이자 검사인 법정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회계사가 재무보고서를 읽듯 또박또박 숫자를 짚어가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수진아. 이제 내가 계산해 줄게. 너한테 100만 원이나 남겨주는 게 얼마나 후한 처사인지.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월급이 400만 원. 맞지?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서 집 대출금 100만 원을 뺀다. 이건 네가 이 깨끗하고 번듯한 집에 사는 월세라고 치자. 월 100만 원에 이런 빌라에 사는 게 얼마나 이득인지 알기나 해? 최 여사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섞인 눈으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300만 원이 남지, 맞지? 네, 이제 미나가 월세랑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해. 걔가 구하려는 오피스텔이 강남이라 꽤 비싸거든. 이 200만 원은 걔가 돈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주는 거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남지? 최 여사는 묻고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100만 원. 너한테는 딱 100만 원이 남는구나. 최 여사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100만 원. 수진아, 생각해봐. 집세 걱정 없지. 관리비 걱정 없지. 온 가족 식비 걱정 없지. 그런 여자가 도대체 돈 쓸 일이 뭐가 더 있니?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차분하고 분명하게. 어머님 매일 장보고 신선한 식재료 사는 것도 다 제 돈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장을 보니 알잖아요. 100만 원에서 경조사비 내고 친정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제 개인적인 용품 사고 교통비 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 최 여사는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라면 아껴 쓸 줄 알아야지. 옷이 몇 벌이나 필요하고 화장품이 얼마나 쓴다고 그래. 바이,
다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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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점심은 회사에서 주고, 저녁은 집에서 먹고, 출퇴근은 스쿠터로 하니 기름값도 얼마 안 들잖아. 최 여사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너무 욕심 부리는 거야. 수진아, 조금 소박하게 먹고 쇼핑 좀 줄이고 친정 선물 좀 덜 사가면 100만 원으로 충분히 살고도 남지 않겠니? 최 여사의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절약과 며느리의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착취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제 돈뿐만 아니라 제 노력에 합당한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내 일에 집중해서 매달 400만 원씩 꼬박꼬박 벌어오는 거. 내 통장에 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내가 매달 확인할 거다. 비는 날에는 내가 물을 테니 알아서 해. 최 여사는 통장을 들어 탁탁 쳤습니다. 이건 내 돈이지만 이 집안 전체의 돈이야. 시누이 생각하고 내 남편 생각해서 처신 잘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설명도 저항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여사는 시누이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제가 ATM 역할을 해야 하는 불공평한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시누이 미나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얼마 전 백화점에서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대출금을 생각하며 차마 사지 못했던 연분홍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부엌으로 곧장 걸어 들어와 큰 소리로 하품을 했습니다. 마치 도도한 공주님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식탁 위에 잡채를 힐끗 보더니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계산 다 해봤는데 강남에 있는 그 오피스텔 보증금이랑 3개월치 월세 선납해야 해서 0만 원이나 필요하대. 엄마, 어떡할 거야? 미나와 시어머니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0만 원. 제 2달치 월급과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가 떨어진 직후 미나의 또 다른 요구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마지막 일격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연극이었고 저는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미나의 등장은 연극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화려하지만 게으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새 실크 잠옷은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제가 망설이다 사지 못했던 바로 그 옷이 지금 보란듯이 시누이의 몸에 걸려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어머니 여부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 모습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녀는 제가 막 만든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아무렇지 않게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행동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미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만든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듯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미나는 음식을 씹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그 오피스텔. 진짜 끝내줘. 발코니에서 도시가 다 보이고 수영장도 있대. 친구가 그러는데 그런데 안 살면 센스 없는 거래. 최 여사는 한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친구가 그러는데 그럼 우리 딸인데 당연히 제일 좋은 데서 살아야지. 엄마가 너 고생하게 둘 줄 아니. 미나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하녀라도 되는 것처럼. 새언니 월급도 높은데 4년 동안 돈도 꽤 모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언니한테 돈 달라고 그냥 말해요. 미나의 말을 듣는 순간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월급을 너무나 가볍게 모아둔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 노력 없이 그 돈을 번 것처럼.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번 돈은 어머님이 다 관리하셨고, 저도 제 생활이 있고 민준 씨랑 같이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잖아요. 미나가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날카롭고 경멸적이었습니다. 어휴, 대출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엄마가 방금 계산 다 해줬잖아요. 400에서 100 빼면 300, 300에서 나 200 주면 언니 100만 원이나 남잖아요. 100만 원이면 새 옷을 10벌은 사겠네. 뭘 더 바래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큰 그녀는 저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엄마가 저더러 자립하래요. 자립하려면 시작할 번듯한 공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설마 언니랑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처럼 곰팡내. 나는 원룸에서 살라는 건 아니겠죠? 미나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오피스텔, 보증금이랑 3개월 월세 합쳐서 0만 원 필요해요. 내일이 계약 마감인데 엄마가 새언니한테 오늘 바로 달라고 해요. 당장 이사해야 한단 말이에요. 0만 원.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4년간 제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 손에 있었습니다. 제 돈은 미나의 스쿠터와 명품 가방이 되었습니다. 정작 제가 돈이 필요할 땐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0만 원을 저렇게 뻔뻔하게 요구하다니.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당장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해요. 제 돈은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니 어머님께 여쭤봐야죠. 저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묻고 있잖니. 내 돈. 내가 미나 주려고 모아둔 거야. 네가 형님이고 새언니인데 당연히 시누이를 챙겨야지. 저는 통장과 시어머니 그리고 미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올가미가 제 목을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뼈 빠지게 일해서 월 400만 원을 벌었고 이제 그 돈을 무자비하게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2층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려다보며 제발 민준 씨가 나타나 제 편에서 공정한 한마디를 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고통을 이해해줘야만 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이 덜 깬 얼굴로 헝클어진 옷차림을 한 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낡은 반바지에 색바랜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내려왔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가 푹 빠져 있는 어떤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준 씨는 잠을 깨운 것이 불쾌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저나 미나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거실의 팽팽한 긴장감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했던 남편, 민준 씨가 이토록 무심하다니. 저는 그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 손은 차갑게 식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 목소리는 절망감에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어머님이랑 미나가 나보고 미나한테 매달 200만 원씩 주고 오피스텔 보증금 0만 원도 내놓으래요.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줘요.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민준 씨는 걸음을 멈췄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팔을 놓도록 살짝 팔을 흔들었습니다. 제 손길이 그의 게임을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해? 민준 씨는 짜증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집안일인데 뭘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그냥 엄마랑 미나가 알아서 하게 둬.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저는 그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더 꽉 잡았습니다. 더 꽉 잡았습니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가 제 편에 서주길 바랐습니다. 민준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저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모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에요. 집 대출금 100만 원 빼고 나면 나한테 남는 건 100만 원 뿐이라고요. 당신 생각에 100만 원으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냐고요? 민준 씨는 마침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뿐이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수진아? 뭘 그렇게 빡빡하게 계산하고 그래? 민준 씨는 한숨을 쉬고는 어머니와 미나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거봐라, 민준아. 내 마누라 좀 보라고. 내 말이 틀렸니? 월급 400이나 벌면서 저렇게 이기적이야. 지 몸뚱이 챙길 줄만 알지. 시누이 챙길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한다니까. 미나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봤지? 새언니 진짜 짠순이라니까. 내가 오빠 동생인데 이제 독립하겠다고 작은 돈 좀 보태달라는 걸 저렇게 안 도와주네. 내가 친구들한테 창피당하고 곰팡내 나는 방에서 살길 바라는 건가 봐. 민준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공정한 말을 해줄지도 모른다고. 수진아, 민준 씨는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기 싫다는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월급 400이나 되잖아. 미나는 내 동생이고 이제 막 독립해서 나가 사는데 정착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겠지. 한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보기엔 엄마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매달 200만 원 줘도 당신 100만 원이나 남고 내가 관리비랑 식비 일부는 내잖아. 개인적으로 쓰기엔 충분한 돈 아니야? 뭘 더 걱정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변호하기는커녕 무심하게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지.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노골적인 착취를 정당화하는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제가 허리 휘게 번 돈으로 여동생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뒷바라지하는 것을 그는 서로 돕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무관심은 시어머니의 호통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를. 그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금 어머니, 여동생과 한편이 되어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와 미나의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하며 함께 가정을 꾸려온 그 사람이 너무나 태연하게 무심하고 무책임한 말로 저를 배신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왔고 거의 울음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100만 원이면 나한테 충분하다고요? 내가 밤 10시까지 야근하는 건 알아요? 400만 원 월급.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건 알아요? 미나가 타고 다니는 저 스쿠터, 저 명품 가방. 그게 다 내 피땀인 건 아냐고요. 저는 비웃고 있는 미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미나는 25살이에요. 대학도 졸업했다고요. 이제 자기가 직접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새언니 월급에 기댈 건데요? 매달 200만 원. 그게 작은 돈 같아요? 민준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놓인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고 화면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제가 눈앞에 펼쳐놓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해. 수진아. 더 이상 시끄럽게 만들지 마. 민준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집안일은 차근차근 해결하면 되잖아. 내가 말했지. 가족끼리는 서로 돕는 거라고. 당신이 새언니인데 시누이 좀 돕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민준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엔 엄마 말이 맞아. 100만 원이면 당신 혼자 쓰기엔 충분해. 뭘 더 바라는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의 무관심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에게 저는 아내나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풍족한 수입원에 불과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시어머니 최 여사는 아들이 자기 편에 선 것을 보고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승리자의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거봐라, 수진아. 최 여사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너보다 훨씬 철이 들었어. 네가 제 아내면 제 말을 들어야지. 어디서 시누이한테 쪼잔하게 굴어. 됐고, 말 길게 할 거 없어. 내가 결정했으니까 다음 달부터 미나한테 200만 원씩 보내. 그리고 오피스텔 보증금 0만 원은 오늘 당장 이체해. 미나가 빨리 이사할 수 있게. 미나는 옆에서 비죽 웃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새언니, 그냥 내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언니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저는 미나의 가식적인 미소와 민준 씨의 무심한 얼굴, 그리고 시어머니의 독단적인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나의 사치와 게으름을 위해 풀가동해야 하는 ATM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 고통과 분노가 너무 커서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서운 평정심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똑바로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저는 덩보를 닫고 저는 이제 충분히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윽박지르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이 대화를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제 절망과 아들의 지지를 확인한 그녀는 제가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끝내려 했습니다. 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최 여사는 지극히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 며느리다. 이 집의 규칙을 따라야 해. 마지막으로 말한다. 챔피푸치. 매달 1일 전에 미나한테 200만 원씩 이체해. 그건 내 책임이야. 그리고 보증금 0만 원은 오늘 당장 해결해서 미나가 이사할 수 있게 해.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착취를 받아들이고 피곤하고 절망적인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최 여사는 제가 대답이 없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비웃었습니다. 도전적인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하기 싫다는 거지. 지금. 최 여사는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시누이 챙기기 싫고, 시댁 챙기기 싫고,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싫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필요 없지. 최 여사는 현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미나한테 돈 주기 싫으면, 시댁 챙기기 싫으면 당장 내 짐 싸서 친정으로 꺼져. 꺼지라고. 시어머니의 그 말은 너무나 잔인하고 단호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제 뼛속까지 아려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돈과 노력을 바쳤고 제 의무를 다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나는 옆에서 킥킥거렸습니다. 엄마, 그냥 저 언니 가게 둬요. 오빠가 더 좋고 돈 많고 말 잘 듣는 아내를 새로 얻으면 되잖아요. 제 남편 민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말리거나 한때 사랑을 맹세했던 아내를 변호하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무관심은 어머니의 잔인한 도전에 대한 최종 승인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미나, 그리고 민준 씨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참았습니다. 4년간의 시집살이, 4년간의 착취와 무시. 저는 민준 씨를 사랑했고 온전한 가정을 원했기에 꾹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가정은 결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은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돈을 필요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마음속 고통은 강철 같은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제가 애원하거나 굴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저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통첩 이후 방 안에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와 미나, 심지어 민준 씨까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최소한 이 결혼과 집안의 기둥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굴복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의 평정심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뺨에 남은 마지막 눈물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지난 4년간 쌓여온 분노와 억울함은 단 하나의 결정으로 응축되었습니다. 떠나자. 저는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권력 있는 시어머니가 아닌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조금의 떨림도 분노도 슬픔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 평온한 태도에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제가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어머님 말씀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느리고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미나에게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친정으로 꺼지라고 하셨죠. 저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마침내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어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이나 고통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민준 씨는 100만 원이면 제게 충분하고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고 동의했고요. 저는 다시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 200만 원, 저는 못 드립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와 최 여사는 제 귀를 의심한다는 듯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 여사의 눈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21번 골랐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말을 내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당장 꺼지겠습니다. 제 선언은 마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미나도 충격에 빠져 손에 들고 있던 잡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반응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등을 돌려 우리 부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 단 1초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장으로 갔습니다. 구석에 있던 파란색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열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출근할 때 입을 옷 몇 벌, 신분증, 그리고 노트북. 이 방에 있는 어떤 것에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준 씨가 선물해 준 것들조차도요. 그 모든 것이 제 돈으로 산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 과거와 관련된 어떤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옷가지가 급하게 담기는 소리가 바깥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수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가겠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겁주는 신용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짐을 쌌습니다. 마지막 셔츠를 깔끔하게 접어넣고 캐리어 지퍼를 잠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서자 민준 씨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핸드폰에 코를 밟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려고? 민준 씨는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당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친정으로 꺼지는 중이라고요. 저는 파란색 캐리어를 끌고 침실을 나왔습니다. 타일 바닥 위로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집안을 감싼 팽팽한 긴장감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를 맡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승리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분노와 약간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김수진, 최 여사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승리감은 가이치 그녀의 얼굴에서는 네가 감히 진짜가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 없이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그녀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이제 막 풀려나기 직전의 기분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돈 안 주면 친정으로 꺼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민준 씨는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민준 씨는 제 팔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 크게 만들지 마. 들어가서 엄마랑 다시 얘기해.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저는 민준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은 예전의 따뜻함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민준 씨? 내가 매달 미나한테 200만 원씩 줘야 하는 거. 당신 아내한테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한 거. 내 무관심, 내 비겁함 때문에. 4년이야. 4년 동안 당신이 엄마와 미나에게 착취당하며 사는 걸 나 다 보고 있었어. 당신이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것도 피곤해하는 것도 다 봤어. 하지만 난 단 한마디도 못했어. 엄마가 당신 월급 통장을 가져가서 모아준다고 말하면서 실은 그 돈으로 미나 쇼핑 시켜주는 것도 다 알았어. 그 스쿠터, 그 명품 가방들 전부 당신 피땀인 거 알면서도 난 침묵했어. 엄마가 무서워서 엄마한테 혼나고 동생 위하지 않는 나쁜 놈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민준 씨는 고개를 돌려 운전대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당신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내버려뒀어. 저는 민준 씨가 지난 4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의 분노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자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남자의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롬도 판사의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분노였습니다. 그거 알아, 수진아? 민준 씨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가씨, 이건 내 물건이에요. 손대지 마요.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여사와 미나는 소리를 질렀고 민준 씨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광경이 너무나 지긋지긋했습니다. 당장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우리 사이에 부부의 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한 말 한마디만 해줘요. 내가 여기 남길 바라요? 만약 내가 남는다면 다시는 이런 착취 없이 살 수 있다고 보장해 줄 수 있어요? 민준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쳐다봤다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봐라. 최 여사는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네가 여기 있는 거 안 원해. 당장 꺼져. 저는 등을 돌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년의 청춘을 잃었지만 제 남은 인생 전체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뒤로한 채 문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저를 부르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계속 걸었습니다. 시누이 미나가 마당까지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오만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새언니, 잘 가요. 진짜 가버리니 속이 다 시원하네. 미나는 말했습니다. 오빠가 저 짠순이 성격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장담하는데 오빠는 언니보다 훨씬 예쁘고 돈 많고 씀씀이 큰 여자 만날 거예요. 언니는 그냥 돈 좀 잘 버는 시골뜨기일 뿐이잖아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미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제 인내심의 마지막 선을 건드렸습니다. 아가씨, 저는 지침과 실망이 뒤섞인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짠순이라고요? 아가씨가 타고 다니는 그 스쿠터, 메고 다니는 그 명품 가방, 전부 내 피땀인 건 알아요? 나는 야근까지 해가면서 내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아가씨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뒷바라지했어요. 아가씨는 일도 안 하고 오빠한테 빌부터 살면서 새언니 등골 빼먹으면서 감히 나한테 짠순이라고 말해요. 저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을 잘 번다고요? 맞아요. 저는 미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돈 잘 벌어요. 하지만 나는 ATM 기계가 아니에요. 지난 4년간 나는 착취당하고 마를 때까지 뽑힌 ATM 기계였고 이제 그 기계는 고장났어요. 나 너무 지쳤다고요. 나는 이 400만 원을 벌기 위해 뼈 빠지게 일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노력의 결실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도 존중받을 권리도 없었다고요. 제 말을 들은 미나는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빌부터 산다고요? 나는 오빠 동생이니까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권리가 있어요. 이 집에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집은 민준 씨 명이지만 어머님이 모든 걸 통제하잖아요. 이 집에는 독재자 같은 어머니와 요구할 줄만 아는 게으른 시누이만 있을 뿐이에요.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이 고장난 ATM 기계 노릇 못하겠어요. 내 자신을 구해야겠어요. 미나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문간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민준 씨가 마침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저와 미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곤혹스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도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가. 미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봤지? 새언니가 나를 모욕하잖아. 그런데도 언니 편을 드는 거야. 그냥 가게도. 저 언니 가면 오빠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닌 고뇌와 내적 갈등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맞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 다 들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나를 붙잡고 싶어요? 그렇다면 증명해봐요. 당신이 더 이상 우유부단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나를 지켜달라고요. 민준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저와 미나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의 침묵이 바로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아닌 어머니와 여동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등을 돌려 캐리어를 끌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대문까지 캐리어를 끌고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와 새로운 삶의 경계선인 철제 대문까지 이제 몇 걸음 남지 않았습니다.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4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고 고통스럽게 끝나는구나. 제가 막 대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 순간 등 뒤에서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만. 수진아. 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무관심이나 애원이 아닌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민준 씨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헝클어진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청바지에 재킷을 걸쳐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키와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최 여사와 미나도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뒤따라왔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저 언니 잡지 마. 그냥 가게 두라고. 최 여사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거기서 너 지금 뭐 하려는 게냐? 민준 씨는 미나나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이나 욕설이 아닌 초대였습니다. 민준아, 전화기 너머 최 여사의 목소리는 예전의 독단적인 모습 없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녁 해놨는데 수진이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가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자. 민준 씨는 저를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돈 얘기는 안 하셨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응, 돈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그냥 밥 먹자고만 하셨어. 민준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밥 먹자고만 하셨어. 시어머니의 변화가 미나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께 말씀드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겠다고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민준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조건? 어머님께 말씀드려요. 최 여사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의 그 한마디에 제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를 올려다보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님. 얼마라고요? 최 여사는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불쾌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200만 원. 내 월급의 딱 절반. 내가 계산 다 해봤다. 이 집 대출금 매달 100만 원씩 네가 내고 있잖니. 목이 바싹 말라왔지만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대출금 100만 원은 제가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럼 300만 원이 남는데 300만 원이면 뭐. 최 여사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동생이랑 고통을 분담하라는 거 아니냐. 미나가 나가서 월세 내고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해. 민준이는 오빠로서 동생 고생하는 꼴 못 봐. 최 여사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의 절규와 시누이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길 위로 나섰을 때 저는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도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우유부단했어. 너무 비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해방감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결혼 생활까지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는 트렁크를 열어 제 캐리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민준 씨는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민준 씨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미안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빌부터 산다고요? 나는 오빠 동생이니까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권리가 있어요. 이 집에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집은 민준 씨 명이지만 어머님이 모든 걸 통제하잖아요. 이 집에는 독재자 같은 어머니와 요구할 줄만 아는 게으른 시누이만 있을 뿐이에요.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이 고장난 ATM 기계 노릇 못하겠어요.
내 자신을 구해야겠어요. 미나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문간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민준 씨가 마침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저와 미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곤혹스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도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가. 미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봤지? 새언니가 나를 모욕하잖아. 그런데도 언니 편을 드는 거야. 그냥 가게 둬. 저 언니 가면 오빠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이번에는 협박이나 욕설이 아닌 초대였습니다. 민준아, 전화기 너머 최 여사의 목소리는 예전의 독단적인 모습 없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녁 해놨는데 수진이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가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자. 민준 씨는 저를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돈 얘기는 안 하셨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응, 돈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그냥 밥 먹자고만 하셨어. 민준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밥 먹자고만 하셨어. 시어머니의 변화가 미나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께 말씀드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겠다고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민준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조건? 어머님께 말씀드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설명도 저항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여사는 신우이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제가 ATM 역할을 해야 하는 불공평한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신우이 미나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미나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얼마 전 백화점에서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대출금을 생각하며 차마 사지 못했던 연분홍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부엌으로 곧장 걸어 들어와 큰 소리로 하품을 했습니다. 마치 도도한 공주님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식탁 위의 잡채를 힐끗 보더니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계산 다 해봤는데. 그녀는 저에게 강남에 있는 그 오피스텔 보증금이랑 3개월치 월세 선납해야 해서 0만 원이나 필요하대. 엄마, 어떡할 거야? 미나와 시어머니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0만 원. 제 2달치 월급과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제 월급은 400만 원. 시어머니는 매달 신우이에게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장 친정으로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비웃듯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우리 그냥 나가자.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일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뒤섞여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토요일은 지난 일주일간의 경무에서 벗어나 조금 더 늦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월급 400만 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땀방울이었고 회계장부를 맞추기 위해 홀로 야근하던 밤들이었고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고 삼켜야 했던 차가운 점심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규모가 큰 만큼 규율도 엄격해서 작은 실수 하나가 한 달 월급을 날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어깨에 짊어진 무게를 항상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까지도요. 이번에는 협박이나 욕설이 아닌 초대였습니다. 민준아, 전화기 너머 최 여사의 목소리는 예전의 독단적인 모습 없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녁 해놨는데 수진이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가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자. 민준 씨는 저를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돈 얘기는 안 하셨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응, 돈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그냥 밥 먹자고만 하셨어. 민준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밥 먹자고만 하셨어. 시어머니의 변화가 미나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께 말씀드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겠다고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민준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조건? 어머님께 말씀드려요. 월급이 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주유비, 커피값, 점심값도 부족해서 제가 보태주고 있고요. 가끔 친구들이랑 술이라도 한잔하려면 제가 따로 용돈을 줘야 눈치 안 보고 나갈 수 있어요. 저는 말이 끊기면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까봐 숨 가쁘게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저도 여자인데 옷도 사 입어야 하고 화장품도 사야 하잖아요. 매달 저희 부모님 찾아뵐 때 작은 선물이라도 사가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100만 원으로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두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이미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저 정말 힘들게 일해요. 야근까지 해가면서 겨우 400만 원 버는 거예요. 미나한테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200만 원은 정말 무리예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조금만이라도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4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고 고통스럽게 끝나는구나. 제가 막 대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 순간 등 뒤에서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만, 수진아, 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무관심이나 애원이 아닌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민준 씨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헝클어진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청바지에 재킷을 걸쳐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키와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최 여사와 미나도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뒤따라왔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저 언니 잡지 마. 그냥 가게 두라고. 최 여사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거기서 너 지금 뭐 하려는 게냐? 민준 씨는 미나나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고 고통스럽게 끝나는구나. 제가 막 대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 순간 등 뒤에서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만, 수진아, 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무관심이나 애원이 아닌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민준 씨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헝클어진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청바지에 재킷을 걸쳐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키와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최 여사와 미나도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뒤따라왔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저 언니 잡지 마. 그냥 가게 두라고. 최 여사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거기서
너 지금 뭐 하려는 게냐? 민준 씨는 미나나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반대한 적 있었어. 당신 힘들게 일하니까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엄마는 항상 그 말로 나를 억눌렀어. 너는 남자니까 동생을 챙겨야 한다. 내 아내는 남이니까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나는 세뇌당했던 거야. 수진아, 당신이 착취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모든 걸 견뎌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아침 민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당신더러 꺼져라고 말했을 때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당신의 인내가 우리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계속 침묵하면 당신을 영원히 잃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 당신 혼자 가게 둘 수 없었어. 더 이상 상처받게 할 수 없었어. 나는 당신 남편이니까. 내가 당신을 지켜야 하니까. 민준 씨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며느리는 돈만 잘 벌면 됐지. 뭐하러 돈 들여 공부까지 하냐고 말했었죠. 이제는 저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비상금을 모두 학원비로 썼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고 민준 씨는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밥과 빨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걱정 말고 공부해, 수진아.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민준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었고 사랑받았고 존중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장난 ATM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꿈이 있고 남편의 지지를 받는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리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 욕을 했지만 민준 씨는 단호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경계선을 세웠습니다. 독립적이고 행복한 우리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분가한 지 3개월 후 우리 부부의 삶에는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끊임없는 제 노력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하여 마침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새로운 경력의 문을 열어줄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직후 저는 회사에서 회계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월급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 거대한 숫자는 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단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과 지성을 갖춘 여성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민준 씨도 승진하여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월급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일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 있는 남자,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원목 식탁, 민준 씨가 직접 조립한 책장, 제 다리에 머리를 비비는 작은 고양이. 저는 이곳이야말로 민준 씨가 약속했던 진정한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큰 집도 월세를 내며 살아야 했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랑과 존중, 그리고 공평함을 기반으로 직접 만든 곳이었습니다. 갈등도 통제도 착취도 없는 곳. 저는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눈으로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민준 씨, 이 집은 크지 않지만 여기가 제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은 큰 집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가꾸는 가정에 있었어요. 민준 씨는 미소 지으며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맞아. 수진아, 우리가 모든 걸 다시 읽어냈어.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는 독립적이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얻었어. 우리는 작고 따뜻한 집에서 서로를 껴안고서 있었습니다. 밖의 도시는 계속 움직였지만 이 집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끓인 김치찌개는 너무 달았고 제육볶음은 너무 짰지만 저는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칭찬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제나 갈등 없이 남편이 직접 해준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맛있게 해줄게. 얼굴에 고춧가루를 묻힌 민준 씨가 약속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가르쳐 주면 되죠. 그냥 내 곁에서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민준 씨가 요리와 집안일을 도맡는 동안 저는 제 경력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도록 더 높은 연봉과 더 나은 직책을 원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따고 싶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다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반대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통제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저와 민준 씨의 삶은 새 아파트에서 평온하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했고 민준 씨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진정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제가 승진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유제품 코너를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트 안에 있는 작은 버블티 가게에 계산대 앞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한 여자가 분주하게 카운터를 닦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신우이 미나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도도하고 게으르며 제 돈을 쓰는 것밖에 모르던 미나가 이제 버블티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니 힘들고 월급도 적은 일을 저는 조용히 미나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예전의 화려하고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끊임없는 제 노력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하여 마침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새로운 경력의 문을 열어줄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직후 저는 회사에서 회계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월급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 거대한 숫자는 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단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과 지성을 갖춘 여성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민준 씨도 승진하여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월급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일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 있는 남자,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민준 씨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끓인 김치찌개는 너무 달았고 제육볶음은 너무 짰지만 저는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칭찬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제나 갈등 없이 남편이 직접 해준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맛있게 해줄게. 얼굴에 고춧가루를 묻힌 민준 씨가 약속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가르쳐 주면 되죠. 그냥 내 곁에서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있어 주기만 하면 돼요. 민준 씨가 요리와 집안일을 도맡는 동안 저는 제 경력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도록 더 높은 연봉과 더 나은 직책을 원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따고 싶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다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반대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통제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저와 민준 씨의 삶은 새 아파트에서 평온하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했고 민준 씨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진정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제가 승진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유제품 코너를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트 안에 있는 작은 버블티 가게의 계산대 앞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한 여자가 분주하게 카운터를 닦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신우이 미나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도도하고 게으르며 제 돈을 쓰는 것밖에 모르던 미나가 이제 버블티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니. 힘들고 월급도 적은 일을 저는 조용히 미나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예전의 화려하고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끊임없는 제 노력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결실을 보았습니다. 감히 또 저는 그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하여 마침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새로운 경력의 문을 열어줄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직후 저는 회사에서 회계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월급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 거대한 숫자는 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단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과 지성을 갖춘 여성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민준 씨도 승진하여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월급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일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 있는 남자,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가 가는 건 가족의 정 때문이지. 이제부터는 저희 부부 생활에, 특히 제 돈 문제에 절대 간섭하시면 안 된다고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의 조건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다. 약속하마. 다시는 수진이 돈에 손 떼지 않을게. 그러니 어서 오너라. 보고 싶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예전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번듯했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며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수진아. 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제 이름을 경멸 없이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나도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더 이상 화려한 옷이 아닌 수수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통제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저와 민준 씨의 삶은 새 아파트에서 평온하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했고, 민준 씨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진정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제가 승진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유제품 코너를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트 안에 있는 작은 버블티 가게에 계산대 앞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한 여자가 분주하게 카운터를 닦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신우이 미나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도도하고 게으르며 제 돈을 쓰는 것밖에 모르던 미나가 이제 버블티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니, 힘들고 월급도 적은 일을. 저는 조용히 미나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예전의 화려하고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항상 핸드폰과 명품 가방만 쥐고 있던 부드럽던 그녀의 손은 이제 계속되는 설거지에 거칠고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자 미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 언니? 미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블티 가게와 제 쇼핑카트 사이에서 마주 섰습니다.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제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미나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일해요? 저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한 지 2달 됐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월세 내고 생활비 하기엔 충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용감하게 내 편에 서줘서 고마워요. 민준 씨는 우리 아파트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내가 더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를 너무 오랫동안 견뎌줘서. 민준 씨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떠났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야. 당신의 단호한 결정이 나를 깨어나게 했어. 당신이 나를 구한 거야, 수진아. 우리는 차에서 내려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보호뿐만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연결과 유대감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서자 고양이 독립이가 야옹거리며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집은 부드러운 노란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백합향과 갓볶은 커피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통제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저와 민준 씨의 삶은 새 아파트에서 평온하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했고 민준 씨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진정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제가 승진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유제품 코너를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트 안에 있는 작은 버블티 가게의 계산대 앞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한 여자가 분주하게 카운터를 닦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신우이 미나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도도하고 게으르며
제 돈을 쓰는 것밖에 모르던 미나가 이제 버블티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니. 힘들고 월급도 적은 일을 저는 조용히 미나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예전의 화려하고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평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장난 ATM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존중해주는 가족이 있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제 행복은 바로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